우리가 진짜 빠르다 그랬죠. 정말 빠릅니다. 정말 빨라요. 해방 그것도 저 이제 곧 일본이 이제 항복할 거야. 뭐 이래서 미리 몰래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정말 당일날까지 아무도 몰라놓고 당일날 정작 항복하자마자 마치 우리는 다 그걸 다 준비하고 있었어. 라는 듯이 바로 그 다음 날인 8월 16일 날에 모든 분야의 전국 대회가 소집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그때 지금처럼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8월 16일에 모든 문화예술 단체의 전국 대회가 소집됩니다. 그리고 8월 18일 날에 조선문화중앙협의회라는 전체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사이에 하나의 분과로서 음악 분야는 이제 조선음악건설본부라는 게 만들어져요. 3일 만입니다. 이게 문제야. 이게 이제 바로 우리의 그 빨리는 하는데 부실공사의 또 이 위대한 전통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조선음악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정치의 행보와 같은 거죠. 건국준비위원회의 모델이 사실은 각 모든 분야에 적용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시스템을 갖추자 해서 갖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다 만들었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청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모으다 보니까 쟤가 여기 왜 와 있지? 라는 애들까지 다 들어오게 된 거고 저런 애는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저런 애는 처형당하거나 최소한 집에서 조잡고 반성해야지. 근데 저런 놈아 내가 지금 앉아서 히히닥거리면서 앞으로 미래를 얘기하자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조선문화중앙협의회, 조선음악건설본부 이때는 사실은 거의 친일파와 뭐 이른바 진보적인 어떤 입장을 가진 예술가들이 모두가 다 뭉쳐서 이게 일이 될 턱이 있겠어. 아무것도 안 되겠지. 결국은 이들은 결국 같이 갈 수 없는 놈들끼리 있다가 바로 9월 달에 인곡이 깨지면서 그거 봐 깨지잖아. 그리고 한민당이 만들어지면서 각자의 갈 길을 가서 이른바 친일파의 맹주는 그 당시에 누구였겠어요? 이때 친일 음악인의 맹주는 그 집 앞에 작곡가인 현재명이었습니다. 현재명의 악행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지난 시즌 1 때 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얘기하면 또 현시 가문가의 복잡한 송사가 예견되므로 그만하도록 하겠는데요. 하여튼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친일파예요. 친일파의 이 극단을 대일본 제국을 위해서 언제든지 할복할 듯한 스탠스를 지니고 있었던 바로 그 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명이 전공이 음악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이 현재명의 음악 전공, 본래 전공은 영어였어요. 이게 있잖아. 이 되는 놈들은 만약에 우리나라 진영에 미군이 아니고 소련군이었으면 그 새끼는 아무것도 할 짓이 없고 바로 처형됐을 거야. 근데 이 되는 놈들은 아마 자기의 천황이 항복을 했을 때 걔는 8월 15일 날 진짜 목을 낼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야, 좋댔다 나는. 그런데 그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미군이래. 근데 아차 내 전공이 영어였잖아. 실제로 현재명은 연희 전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전임 교수는 아니고 일종의 시간 강사였는데 이 사람이 연희 전문에서 뭘 가르쳤냐면 영문학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인을 제외하고 조선인 중에서 영어를 구사를 쓴 사람이 얼마나 많아 몇 명 됐겠어요. 게다가 친절하게도 엔도 총감부터 시작해서 조선 총독부의 관료들은 이 미군들에게 인수인계를 하면서 너무나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호의적인 일본인들은 미군이 오자마자 자기들을 완전히 그냥 반쯤 죽여놓을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너무나
젠틀하게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라 그러고 식사하셨어요 물어보고 그러면서 너무 잘해주니까 일본인들도 미군에게 자연스럽게 뭐냐면 자기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조선인들의 명단들을 전부 넘겨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명은 이름이 3개예요. 본래 타고난 이름이 현재명, 다음에 창씨 개명하고 완전히 일본인으로 살 때의 쿠로야마, 그리고 갑자기 45년 9월 15일 이후로 명함이 로디현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명은 거의 죽음 직전에 몰려갔다가 기사회생에 전기를 마련하고 9월 15일 날 한민당이 발족할 때 유일한 문화인으로 발기위원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고려 교양학 협회를 만들어서 이른바 비친일파 민족음악파들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진보적인 젊은 예술가들. 자, 이때 현재명은 190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래 봤댔죠. 43살밖에 안 됐어. 43살밖에 됐는데 이때 40대와 30대, 20대 사이에 한국 음악인들의 약간 세대적인 간극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1세대는 홍남파 현재명, 이 40대인데 홍남파는 이때 이미 없어요. 왜냐하면 폐결핵으로 이미 41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른바 그 서양 음악 진영을 이끌던 주역은 현재명과 그 40대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역시 한 세대 뒤인 1917년 이후 출생자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가장 진보적인 음악가들은 당연히 전부 다 왜냐하면 이들은 연배로 보더라도 이렇게 친인을 할 기회가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30년대 말에 40년대 초에 다 일본 유학 가고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었는데 뭔 재주로 친인을 해.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무슨 굉장히 의식이 굉장히 뛰어나서 친인을 안 했다기보다는 나이 때문에 친인을 할 기회를 붙잡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들이 무슨 확고한 무슨 어떤 노선이나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한테는 적어도 그런 건 있었죠. 저 개새끼는 안 된다. 그런 애들이 좀 오바를 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와 나옵니다. 또 얘들도 나와서 좀 오바를 할 때 이 젊은 애들이 꼭 오바를 하면 좀 심하게 가. 그래서 이름도 심하게 붙여요. 조선 프롤레타리아 음악동맹 이런 걸 갖다가 해서 프롤레타리아 음악동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해방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영웅 본색도 아니고 둘 다 본색을 정확히 드러낸 거지. 한쪽은 고려 교양학 협회로 쫙 물리고 왜 여기 가면 좌합은 있잖아 최소한. 이 사람들은 여전히 현재명은 여전히 그때 아직까지 국립서울대학이 나오기 전이에요. 경성음악학교라는 일제시대 때 있었던 학교를 손에 쥐고 있었고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한국 최초의 오케스트라라는 걸 쥐고 있었기 때문에 연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 와서 어떻게든 빌붙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젊은 애들은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자신의 몸으로 때우는 일들만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들은 현실 속에서 자신들의 음악가로서의 의식과 예술적인 감수성들을 혁명적인 현실 속에서 이름은 그렇게 붙여놓고 시작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요. 굉장히 상징적인 이 두 집단의 상징적인 사건이 그 이승만과 김일성이 각각 데뷔하는 1945년 10월 달에 일어나요. 이때 이들은 뭘 하느냐? 미군 환영 음악회를 합니다. This is 로디현 이러면서 얘들은 뭘 했냐? 얘들도 다들 잘 사는 집, 그때 식민시대 말에 일본에 유학 갔다 오고 그랬으면 다 잘 사는 집, 지주집 새끼일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들은 뭘 하느냐면 당시 서울에서 제일 큰 공장이 경성방직이었어요. 그 경성방직이 파업했는데 바로 경성방직에 가서 파업 노동자들을 위한
연주회를 합니다. 왠지 얘들의 앞으로의 운명이 굉장히 불길하게 느껴지시죠? 이게 같은 45년 10월 달에 그 2달 전까지는 똑같은 놈들이었던 사람이 보여준 스탠스였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45년 12월이 되면, 그로부터 2달이 또 지나면, 야, 프롤레타리아 음악동맹은 너무 오버했다 해서 결국 이제 새롭게 이제 발족하게 되는 것이 이제 조선음악가 동맹이고, 이 이름으로 이제 48년까지, 정확히는 50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선음악가 동맹은 도대체 어떤 놈들이 있었나? 그리고 아까 요쪽 놈들, 이 고려 경향편은 그 이듬해인 46년 3월에 대한연주가 협회라는 것으로 이제 자기들도 이제 저긴 동맹이야, 우리는 협회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하나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뭔가 이렇게 되면 이제 딱 붙이기 좋잖아. 좌익 우익. 사실은 얘들은 좌익도 아니고 쟤들은 우익도 아니지만 하여튼 좌익 우익인데, 좌익과 우익에 있으면 또 누가 있어야 돼? 중도파가 있어야 되잖아. 이게 또 중도파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 그 식민지 시대 때의 가곡으로 지금도 널리 사랑받는, 본래는 정지용 씨 고향에 그 붙였으나 정지용이 월복하는 바람에 그 이현상의 그 향수, 그리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레 같은 글로 교과서에 실리게 된 그 사람, 작곡가 최동선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 최동선은 처음에는 이쪽에 동의를 했다가, 아니들 너무 나가는 거 아니니? 그래서 다음에는 40년 보면은 다시 이쪽으로 와요. 근데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건 지조가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분열하면 안 돼. 이렇게 분열해가지고는 진짜 나라가 통각난다고. 그러니까 우리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동의하고, 정말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빼자. 그렇게 해서 이 최동선은 그 중앙에서 이것을 좌우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굉장히 오랜 노력을 하게 돼요. 근데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 다 왕따가 되겠죠. 이것은 정치도 똑같았어요. 정치에서도 이 해방공간 3년 동안에 정말 정당이 한 수백 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수많은 이합집산 과정을 통해서 또 결국 보면 결국 뭐죠? 한민당과 남노당이에요. 그죠? 이쪽은 한민당, 이쪽은 남노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로인민당, 여운형이 이끄는 근로인민당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방공간에서 정당을 하나 선택하라고 했다면 저는 이 당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운형은 끝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가다는 분단이 된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민족은 식민지 시대 때보다 더 힘든 역사를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좌우 합작을 통해서 남북 간의 분단을 없애야 된다라고 끝까지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음악계에도 당연히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제 조선음악가 동맹의 어쩌면 최고령자이고 사실상의 좌장, 그러니까 뭐 주력적인 작곡가는 아니에요. 상징적인 좌장이 바로 이 1세대 서양음악 세대인 안기영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00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홍단파가 1898년생이고 안기영이 1902년생이니까 딱 사이지요. 근데 홍남파가 윤심덕과 같이 동경 우에노 음악학원 출신이라면 안기영은 그 세대로는 놀랍게도 미국 유학파예요. 앨리슨 화이트 음대를 나왔고 작곡가이면서 또한 동시에 성악가, 아름다운 미성을 가진 테너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처음에 서양 음악에 꽂혀서 유학을 갔을 거 아니에요. 나 참 재밌죠? 똑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그 물을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그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되는 거예요. 홍남파는 서양 음악을 처음 접하고 뿅 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거를 다 부정하고 버리고 우리는 저 음악의 세계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기영은 달랐습니다. 뭐 보니까 좋네. 그런데 역시 우린 우리 걸 해야 돼. 이 미세한 차이가 홍남파와 안기영의 똑같은 서양음악 유학파의 이후의 운명을 가르게 돼요. 안기영은 28년에 귀국해서 지금의 이화여대인 이화여전 음악학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자기 여자 제자들을 데리고 뭔 짓을 했냐? 큰 사고를 두 개 쳐요. 하나는 그 중에 한 학생이랑 불륜의 관계에 빠져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고는 뭐냐면 이 서양음악가의 제자들을 데리고 시골을 돌아다니면서 민요들을 채집해가지고 그것을 서양음악 악보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 60년 전에 러시아 5인조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1905년 이후에 헝가리의 벨라 바르톡과 졸탄 코다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본질은 민요에 있다. 이 민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서양음악을 창조해야 돼. 이런 안기영의 파격적인 어떤 이 행보들이 당시의 서양음악계 사람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절대 좋은 소리 못 들었겠죠. 그래서 막 이런 그 비아냥도 있었어요. 안기영이라는 새끼가 이화여대 가가지고, 이화여전에 가가지고 아주 이화여전을 이화건번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건번이 뭐예요? 기생학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생각 자체가 진짜 더러운 사고지. 아니, 우리의 전통 문화를 하는 게 왜 그걸 기생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전통음악 진영으로부터 좋은 소리 못 들었어요. 씹새끼 미국까지 갔다 와가지고 왜 우리 그 못 먹고 사는 우리 밥그릇까지 손대고 지랄이야. 우리 밥상에 숟가락 올리고 지랄이야. 막 이런. 그런데도 안기영은 꿋꿋이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런 그 작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왕성한 그런 자신의 철학에 입각한 창작 음악들을 무수하게 발표하게 돼요. 그는 한국의 밀리 발라키에프였고 한국의 벨라 바르톡이었습니다. 어쩌면 한국 민족 음악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안기영의 이 작업은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었는데, 이 사람이 1929년도에 발표한 이 노래는요, 아마도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모든 장르를 떠나서, 대중음악 무슨 장르를 떠나서 식민지 시대에 만들어진 곡 중에서 최고의 히트곡이 돼요. 그 히트곡은 바로 1929년에 만든 그리운 강남이라는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몰라. 근데 여러분들의 할머니 혹은 증조 할머니 중에 이 노래를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만주에서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하셨거나 아니면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을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실 거예요. 적어도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는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 저도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들 보여드릴 자료를 찾으려고 하다가 알게 된 건데, 김일성 주석이 이 노래를 굉장히 애창을 했대요. 그러니까 만주에서 말 타고 독립운동 할 때부터. 그래서 그때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이쪽에 정은자로 나왔는데, 그래서 만주에서 막 힘들게 막 도망다니면서 할 때 이른바 동지들끼리 회식을 한 거야. 그래서 돌아가면서 다 노래를 하나씩 부르는데 마지막으로 수령님도 한국을 부르셔야죠 할 때 이 사람이 마지못해 일어나서 부른 노래가 이 노래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래가 한반도를 넘어서
만주까지 알려졌다라는 뜻이겠죠. 사실 이 그리운 강남을 악곡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여러분 딱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민요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사실 실제로 이 곡은 굉장히 창의적인 곡이에요. 그것은 이 사람이 민요 수집 활동을 짤짤이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홍남파와 현재민과 똑같은 서양음악파, 그것도 미국 유학파예요. 미국 가서 한국 민요를 공부했을 리는 없잖아. 서양을 공부해왔지만 이 민요 작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평조 음계를 그대로 이 서양 음악의 온음계로 옮겨서 만든 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형태는 서양 음악이야. 화성도 다 서양 음악에 화성을 썼어요. 썼는데 그 음계적 특성을 통해서 4분의 3박자의 서양 음악의 틀 안에서 가장 한국적인 토착 정서가 묻어나는 선율 라인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신선하게 당시 1930년대 40년대 한국의 대중들에게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와서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뽕짝과도 다르고 트로트와도 다르고 그렇다고 바다 냄새 확 나는 서양 음악의 가곡이나 찬송가하고도 다른 뭔가 새롭게 만들어졌지만 결코 위화감을 가질 수 없는 노래로 받아들일 겁니다. 이 사람의 작업은 굉장히 점점 30년대로 접어들면서 확산합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의 뮤지컬 작품을 누가 쓴 줄 아세요? 바로 안기영이 1936년에 씁니다. 안기영은 단순히 그 어떤 노래를 넘어서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가극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936년에 굉장히 진보적인 문인이었던 서항석, 설의식 같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라미라 가극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 라미라가 뭐냐면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라미라 음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면조적인 음계를 딱 그 가극단 이름으로 해서 그의 첫 작품은 견우직녀였습니다. 그러니까 견우직녀라는 작품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여기에다 토착적인 가극이라는 뜻에서 향토 가극이라는 이름을 붙여. 이것이 정확히 말하면 한국 뮤지컬의 첫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 견우직녀는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견우직녀의 스타 중에서도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만을 가진 것을 첫 번째로 작품을 만드는데요. 두 번째로 천상편을 만들어요. 그 제목은 은하수예요. 근데 이 은하수는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라미라 가극단은 첫 번째가 실패하고 반도 가극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난 뒤에 이 천상편인 은하수를 내서 대박을 터뜨리고 어마어마한 그 악단의 규모로 커지면서 40년대 초반까지 한반도 전역과 만주 일본 순회 공연을 해요. 그래서 이 반도 가극단이 본래 그 단장이 박구라는 사람인데 최고로 컸을 때는 어떠냐면 그 팀 그 가극단 안에 공연팀이 3팀이 있었대요. A팀, B팀, C팀. 그래서 A팀은 항해도 이남, B팀은 항해도 이북과 만주, C팀은 일본.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뮤지컬이라도 할 수 없는 한류가 SM에 앞서서 이미 1930년대 후반에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당시에 우리나라 TV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 가극단이라는 데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뮤지컬, 대중음악 이 차원이 아니고요. 나중에 한국의 모든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이끌고 가게 되는 스타들이 다 여기 출신들입니다. 가령 이때의 최고 톱스타가 누구였냐면요. 한국 최초의 개그맨이면서 스탠딩 개그를 한 사람이 이 단의 일종의 사회자였어요. 바로 윤한기, 여러분의 윤복희, 윤한기 자매의 아버지인 윤북일 씨가 여기에 일종의 사회자 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윤북일인데 자기 이름을 따서 북일쇼라는 자기만의 그 쇼도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영화 배우로서는 여러분 잘 아는 황해, 그 전영록의 아버지죠. 황해, 그 부인인 백설이 가수로서 나중에 50년대를 지배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극계의 최고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백성희, 그리고 코미디언이자 영화 배우인 김희갑, 뭐 나중에 장동희, 저쩌고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의 물론 45세 이상 아는 그 초기의 한국의 스타들은 다 반도 가극단 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산실구실을 하는데 거기에 독보적인 작곡가가 안기영이었다라는 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정말 한국의 음악 교과서는 이 사람으로부터 쓰여져야 돼요. 물론 우리 음악사에서는 전혀 이 사람의 이름조차도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오늘의 주인공은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맛배기고 이제 진정한 주인공은 곧 등장합니다. 바로 이 이제 안기영을 위시한 이 젊은 이제 음악 군단의 제일 조선음악가 동맹의 제일 중요한 두 개의 태제가 있었어요. 두 개의 과제가 있었습니다. 아젠다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아젠다는 바로 이제 민족 음악의 수립이다 이거야. 자, 해방이 되었어. 드디어 우리가 독립국가의 꿈을 꾸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음악가로서, 내가 작곡가로서 어떤 음악을 해야 될 거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4개 있습니다. 네. 하나는 역시 세계의 대세가 서양의 음악이니까 씨바 우리 글로 가는 거야. 깨끗하게. 두 번째, 우리 다시 조선시대의 음악으로 그 우리 거잖아. 돌아가는 거야. 세 번째, 그래도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시절 동안 일본 음악을 많이 받아들였는데 그게 제일 사람들이 익숙한데 그래도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지배자였던 일본풍의 음악을 하면서 우리가 근대화되지 않았어. 아직도 씨발 그거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 주장하는 한국 학자들도 존나 많잖아. 뭐가 잘못됐어? 우리를 근대로 이끌어준 은인인데 그런 새끼들은 진짜 귀신들은 뭐하나? 실제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왜 1, 2, 3번 있어? 뭐 할래요? 이렇게 딱 물으니까 말이 딱 막히잖아. 이게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1, 2, 3번이야. 그지? 그러니까 1번 선택한 사람 우리 알아. 2번 선택한 사람도 알고 3번 선택한 사람도 안단 말이지. 왜 해방되고 난 뒤에 뽕짝 없어졌어요? 계속 만들어졌잖아. 3번도 계속 있었던 거야 결국. 그런데 아니고 4번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조선음악가 동맹이다 이거. 그럼 이들이 선택한 건 뭐냐? 이들에게 민족음악이란 건 그이 안티를 위한 안티거나 구호를 위한 구호거나 이론을 위한 이론이거나 슬로건을 위한 슬로건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만들면 되잖아. 새로. 나라도 새로 만드는데 시바 그깟 음악을 왜 새로 못 만들어? 근데 이건 진짜 천재들이나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면 생또라이거나. 어떻게 만들 건가? 어떻게 만드냐 말이에요. 자, 1번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서양의 역사와 문화의 토대 위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인정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가장 보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체제를 갖춘 것만은 분명해. 그지? 세계 소통의 능력을 갖춘 건 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에 관한한 그야말로 교류의 소통력에 관한하는 이 부분은 갖고 올 필요가 있겠다. 자, 두 번째 거는 왜 안 되냐? 아무리 우리 거라도
이미 뭐가 달라졌어요? 사회 체제가 달라졌대요. 경제 체제가 달라졌대요. 우리가 다시 봉건 시대로 거꾸로 돌아갈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봉건 시대 안에서도 바로 우리 것임을 증명하는 어떤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지만 여기에서 100년이 지나도 이것이 한민족의 특수성과 그리고 어떤 하나의 창조적이고 미학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추출해서 지금 당대와 미래의 관점에서 끌어올려서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되겠다. 3번, 안 돼. 이건 죽어도 안 돼. 이거는 청산해야 돼. 없애야 돼. 그래서 이들은 이른바 새로운 민족적인 이디엄, 민족적인 재료들을 굉장히 세계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자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든다니까. 왕성하게. 이들이 45년부터 48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작품의 생산력을 가지고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물론 한국도 못 들어보셨겠지만. 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과제였다면 두 번째 과제가 있었어요. 이걸 우리끼리 만들어서, 우리끼리, 와, 씨발, 야, 뭐, 서로 막 빨아주고, 막, 야, 죽인다, 너 이거는. 뭐, 어젯밤에 만든 거. 응? 죽여. 야, 바르토르랑 비슷하냐? 막 이러고. 이렇게 저것들끼리 잡복을 하면 뭔 소용이 있냐?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건.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음악 대중화시켜야 된다. 대중에게 다가가서 대중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우리가 오류를 저지른 게 무엇인지, 그리고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철저히 대중 속으로 이 작품을 갖고 들어와서 그들과 같이 호흡해야 된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이 작품을 대중과 호흡하게 합니다. 왜? 자, 미군정과 한민당 측은 이들의 모든 미디어 네트워크를 끊어버렸어요. 그들이 방송을 장악했고, 언론을 장악했고, 학교를 장악했습니다. 이들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경우라고는 지 몸으로 가서 어디 파업하는 데 가가지고 연주회하고 같이 노래 부르고 노래 가르쳐주고 같이 부르고 그래서 그들의 입으로 퍼져나가는 것 말고는 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엘리트들은 그전까지 손에 흙도 한 번도 안 묻혀봤을 것 같은 이 백년 스승들은 이 작업을 기꺼이 수행합니다.